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6번째 페이지. 코올리게 시절 달력에 가게야 거기여 써가며 글을 깨우쳤다는 한글 영재 출신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내일이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1446년 세종께서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그렇습니다. 공휴일이죠. 네. 작년 한글날에도 선생님과 한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시경 선생님 얘기 있었고 또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쓴 헐버트 박사 이야기. 네, 3인 필지.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도 한글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100년 전에 얘기하셨던 분이시기도 그렇죠. 하죠. 기억납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처음 지정했던 조선어학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하실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으시군요. 그럼요. 한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를지언정 할 얘기 또 드릴 얘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글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최세진 선생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 시대 한글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더불어서 한글이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을 그대로 글자로 옮길 수가 있으니 이게 예를 들어서 한자로 변환을 하면은 어르신을 만났을 때 밤사이에 평안하셨습니까를 이제 바꾸면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뭔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평안하셨습니까라고 옮길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글이 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 편지까지. 네. 예, 기대됩니다. 작년 한글날 특집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걸어드린 링크 타고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아까 최세진 선생 오늘 네.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아마 네. 최세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 공부하면서 또 시험 공부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이제 최세진, 가물가물한데. 훈몽자회, 훈몽자회는 예, 조선 기억나요. 중종 때 네. 뭐 이런 책, 그 한글과 관련된 책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훈몽자회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훈몽,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자자는 한자를 뜻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아놓은 상중하 한문 교과서예요. 한문 교과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상중하에 각각 1120글자씩 네. 모두 3360자 정도를 익혀야 조선의 어린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3360자면 야, 이거 한글 그 자격증 시험도 굉장히 높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기본이야라는 고됐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에 의외로 한글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최세진 선생이 이제 역관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한문 공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글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담았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선 잠역사에서 이제 역관 편도 우리가 했었는데 일단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잘했고 이제 외교 문서라고 하는 특별한 문장이었던 이문에도 굉장히 능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아서 이품에 해당하는 동지중추부사라고 하는 벼슬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역관은 중인 직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반들이 질투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올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나 아니면 당시 우리는 간신으로 알고 있는 남공 같은 사람이 네. 이만큼 해봐. 일 잘하잖아. 일 잘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올려주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대 이제 여러 책들을 스스로 편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역관이니까 번역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17권 정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역관 또는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배웠던 것처럼 노골대 박통사라고 하는 책을 다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회화책 같은 거죠. 맞습니다. 나는 지금 난 평양에서 왔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노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어르신을 노골대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회화 문장을 하는 거고 생활 어떻게 보면은 중국어였고 그다음에 이제 박통사는 통사가 이제 역관을 가리키니까 한국에서 온 저는 박통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지식인층의 회화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거를 이두표기 뭐 별별 표기를 다 써서 우리 발음으로 표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발음까지 그대로 달아서 우리 영어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모를 때 슥
굴 이렇게 쓰고 네. 그 옆에다가 뭐 버스 이렇게 쓰고 했던 것들이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런 책들도 만들어내셨던 편찬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글 덕분에 조금 그 역관의 역할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역관 출신 최세진 선생의 수많은 저서 중에 훈몽자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문책인데 어떻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훈몽자회면은 3,360자의 한자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한글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글이 널리 퍼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한글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천 따지를 외우려면 하늘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따지를 읽으면 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을 읽는 방법을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이게 언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공식 책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언해 부분들이 앞에 붙어 있었어요. 한글이 들어가 있는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는데 네. 다른 책들은 이거를 좀 짧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축약해서 했다면 네. 이분은 역관이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그래서 이 언해를 띄고 나면 네.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요렇게 하는 부분이 그 앞에 붙어 있어서 네. 이게 한글 연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한자를 익히려면 일단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쉽게 좀 풀어 쓰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 전기의 책들 보면은 한글이 들어간 책들은 다 이 한글 사용법들이 앞에 짧든 길든 들어가 있는데 좀 긴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우리는 한글이 워낙 익숙하니까 천을 읽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하늘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네네네. 특히 훈몽자회 어떤 부분이 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 당시까지 한글 또는 한글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글과 관련해서 읽는 방법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어떻게 읽을 건가.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 그거 낫 모양으로 생긴 거. 낫 놓고 기역자.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세종께서 만드신 게 아니구나. 거기는 보면은 28자를 맹가셨는데 네. 만드셨는데 네. 그 이름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게 정립된 게 없네요. 그렇죠. 예. 자음 모음만 있을 뿐이고 그러고 그걸 합쳐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까지는 적혀 있으나 네. 그렇지만 그 글자 자체 이름이 없는데 네. 그게 여기 훈몽자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어떻게 읽었을까? 그다음에 네. 지금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을까 다를까? 이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 읽는 법을 최세진 선생이 만든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최초의 기록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책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었다면 네. 본인이 그거를 처음 만들게 된 배경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규칙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어긋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이렇게 써 이런 톤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처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세종께서도 내가 만들었어. 그렇죠. 라고 거기 명확하게 적으셨거든요. 하셨듯이 최세진 선생도 아마 이건 내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정리했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향후에 조금 더 정리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걸로 없다. 봐서 네. 당시에 이런 게 보편적으로 네. 쓰였거나 네. 아니면 추가를 하셨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이 규칙성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기역, 니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네.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맨 처음에 저기 이제 훈몽자에 보면은 그 초성을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종성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역이라고 쓰고 그 기자에다 역할역자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역을 읽을 때 기역이라고 하는 한자로. 그러니까 저거를 일단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자로 너 이거 그 기자 알지? 그 기자. 그다음에 요거는 역할역자지. 그리고 그거 합치면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기역. 여기는 저기 지능 니자에다가 수물은자야. 그러면 니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디귿을 해야 되는데 네. 디귿에 해당하는 그자의 한자를 그것이 어디 있어? 한자를 못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디에 가까운 말이 이제
저기 연못 지자니까 예. 연못 지자를 쓰고 그다음에 끝 말자를 붙여서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예. 그래서 연못 지자는 D로 읽고 네. 그다음에 끝 말자는 말로 읽으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뜻으로 읽어야 돼서 네. 끝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D 끝. D 끝. 근데 아마 지금 경음화가 됐으니까 네네. 당신은 D 끝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다시 쭉 내려가다가 네. 시옷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 시자를 쓰고 네. 옷 의자를 썼으니까 저건 시의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옷 의니까 이건 옷이야 옷. 그러면 시 옷.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해갖고 히읗까지 발음을 이렇게 읽어라라고 하는 것들의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한자를 끌어다가 그렇죠. 우리 자모 읽는 법을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네네. 명확하게 자모 읽는 법은 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권의 첫 글자가 기역이다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대부분의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뭐 니은이라든지 리을, 미음 이런 거는 규칙이 패턴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 발음에다가 이가 들어가고 에다가 또 그 자음을 받침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이해되시나요? 설명 되게 못하네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이제 자음을 만들 때 그 자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초성에도 쓸 수 있고 받침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종성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에다가 앞에 뒤에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은, 리을, 미음은 그런 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초성에 들어갈 때는 리을의 리, 그다음에 종성에 들어갈 때는 을 발음이 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역이나 이런 애들은 다르잖아요. 기역, 그다음에 시옷,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디귿. 요 세 개가 또 다르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사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일단 우리는 저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나온 표현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발음이 정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11개의 글자를 보면 전부 다 이의의 초성 종성으로 쓴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역도 기읍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옷도 시읒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디귿도 디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세진 선생이 저때 해당하는 한자를 못 찾아서 부득이 역자를 쓰지 않았을까. 윽을 못 찾으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으스를 못 찾고 으스타고 그다음에 을을 못 찾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글자를 붙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기역, 디귿, 시옷으로 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좀 나중에 바뀐 아니에요. 그거는 학자들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그러면서 원래대로 주장을 해야 된다는 쪽에 학자가 남았고 아니면 그거 아니지라고 해서 원래는 일제강점기에도 기역 디귿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북한 쪽에서 바꿔서 기역 디귿으로 읽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만주제가 이제 독립운동 답사 갔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그 조선족 초등학교 표현에 그 가나다라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읽는 법도 북한식으로 기역, 디귿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제 그런 표현을 본다면 이런 것들은 이런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제 남과 북이 현재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읽고 있구나. 그렇지만 본래 뜻이냐 아니면은 요거를 조금 의미를 살려서 통일을 했느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배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저기 훈몽자회를 보면은 이 기역을 세 가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기역, 윽, 그러니까 역. 기역을 읽는 방식이 기역, 역.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얘네들이에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러면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자 공부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발음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기니디리 이렇게 읽는데 실제로 이 읽는 방식을 그때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가 그 기니디리의 그다음에 읊는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원래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다가 합쳐서 기역, 니은 이렇게 읽게 되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표기를 훈몽자에서 각각 3가지로 다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힘들면 그냥 기니디로 읽어라. 골라 써라. 아니면은 그냥 제일 편한 게 아 발음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도 그때 가르쳤을 거다. 실용적이고 요즘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라는 맞습니다. 거. 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못지않게 최세진 선생의 훈몽자회도 정말 그 가치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글이란 문자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준 그렇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뗐으면 그럼 이제 글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뭐가 된다? 가. 그다음에 기역에다가 야를 붙이면 갸. 그래서 한글날의 첫날은 각야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글날은 일제강점기죠. 훈몽자회 이런 식으로 재밌어. 한글을 읽는 방식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든 우리 어린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니까 한글 다시 배우고 싶어. 너무 그러니까 재밌네. 이렇게 이제 읽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훈몽자회 딱 펼치면 이건 하늘, 천, 따지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한자는 몰라도 한글 천재는 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듬도 예전부터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리듬감이 있어야 이게 뭔가 좀 더 쉽게 외워지고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구단 외울 때도 그렇고 주기율표 외울 때도 그렇지. 음악에다가 붙여서 광모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몽자회 본문 중에 최세진 선생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잘 드러낸 문장이 있다던데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글에 조금 집중을 하셨던 이유는 물론 한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글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 책 안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당시는 이제 언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언문은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방법으로 부를 말이 없기 때문에 언문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문 한글을 먼저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한자를 배우게 한즉 거의가 깨칠 수 있는 이로움이 있다. 맞지. 그러니까 한글을 먼저 배워야 한자를 정확하게 배운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한자를 배우면 비록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장차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글 공부 제대로 해라. 한문 공부하려면 외국어 공부하려면 무엇이 먼저다? 한글이 먼저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최세진 선생의 훈몽자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이제 한글날 편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조선시대에 한글이 좀 괄시를 받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조선시대 한글이 한자와 비교해서 얼마나 자주 쓰였을지 보편적으로 얼마나 쓰였을지도 보편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적어도 글자를 쓰는 지식인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괄시의 표현하고는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괄시받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렇죠. 괄시받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누구를 괄시하는 거냐면 세종대왕을 괄시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조선시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식자층이 볼 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한자가 조금 더 유용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문자 생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자를 썼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한자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표현을 그거는 한자 표현인데 예를 들어 아침, 저녁은 한글이에요. 조석.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했겠죠 이제. 그렇죠. 근데 좋은 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는 계속해서 한글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로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한문 공부를 못했어요. 한자 공부를 못했어. 그럼 부득이 자기도 한글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을 향유한 층이 달랐고 당시의 지식인층의 어떻게 보면은 뭐 거만함,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덜 쓰였던 거지 한글 자체를 폄하했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자를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 아마 그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거를 배웠던 아이들은 대체로 남자 아이들일 겁니다. 여자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책 한자를 몰랐고 네. 그런데 그 여성들이 궁궐이나 사대부가에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필요했었던 거죠. 예. 그렇지만 높은 평가는 아니었던 거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고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쓰여 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뭐 백성들이 한글을 썼다는 뭐 자료, 증거 같은 게 여럿이 있죠. 많이 남았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속담. 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예. 이 얘기는 한글 배워라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저런 것들을 저렇게 예쁘게 썼구나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한글 편지가 아닐까. 한글 편지.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여러 개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편지는 정말 많고 한글 문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전기 군관이었던 나신걸이 그 부인에게, 그러니까 부인이 신창맹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부인에게 남긴 편지가 2011년에 우연히 네.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대전 유성구에서 발견됐네. 그렇죠. 제 고향에서. 네, 이걸 몰랐네요. 네. 2011년에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국가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5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어떻게 보면 상하지 않고 이 문서가 발견됐는데 흥미로운 관점은 뭐냐면 이게 네. 한글이 반포된 지 40년 정도 지나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얼마 안 지난. 그렇죠. 네. 지금보다 속도감이 굉장히 느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40년 만에 하급 군관과 그 부인이 내가 군관이 한글로 써요. 네. 근데 그거를 부인이 읽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한글이 굉장히 보편화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서라고.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글이 갖고 있는 당시 어떤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부부 사이니까 뭐 이제 그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저기 함경도로 이제 갑자기 부임이 발령이 났는데 부인 주려고 뭐 이렇게 바늘도 샀어요. 근데 이거를 부인을 만나서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간 거예요. 집에 들렀다가? 네. 그래서 부인 못 만나서 그래서 울고 가네.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김에 부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은 못 주는데 어쨌든 남겨놓고 그래서 내가 부인 못 만나서 울고 가네. 이러한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하고 바늘 6을 사서 보내네. 집에 못 다녀가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에 있을꼬. 울고 가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기를 잘 모시고 다 잘 계시소.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바를 그다음에 이게 바늘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다 이제 이쁨 받으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울고 간다. 그러면서도 끝말 옷도 좀 보내주고 천릭도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가족 건사 회포를 좀 풀었어야 되는데 가족 건사 좀 잘해줘서 그러니까 요 표현 이거 보면은 이게 물론 한자로 적어도 표현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느낌의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대전에서 발견됐으니까 함경도로 부임이 됐으면 롱디도 이만한 롱디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애틋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면은 적어도 6개월이거든요. 야, 만났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만나셨을까? 그러니까 분 바늘 그 당시 얼마나 귀하게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집안 농산일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무관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철릭을 좀 보내달라. 그렇죠. 이런 요청사항도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부의 편지를 또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근데 이제 굉장히 슬픈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건 준비해야 되는. 뭐 손수건 저도 처음 이 편지 봤을 땐 손수건을 준비할 정도였는데 많이 보셔가지고 자주 봤는데 이제 원희 엄마 편지예요. 원희 엄마 편지.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분은 원희 엄마로 정확하게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그 편지의 수신자는 이응태라고 하는 안동 사시는 고성희 씨 가문의 31살 된 분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남편이 먼저 31살에 죽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이게 좀 유서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러네. 그래서 내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거를 쭉 쓰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 보내고 그래서 수신자는 현실에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원희 아빠에게 라고 하면서 당신 나하고 평생 살자고 했지 않았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편지가 무덤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좀 아랫사람을 가리켜서 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네. 근데 여기서는 원희 엄마가 남편 보고 자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표현은 좀 달라서 지금은 어이를 쓰지만 당시는 아이를 썼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뜻은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네 내 말 좀 들어보게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들은 당시 관계가 그 부부 관계가 좀 수평적이었구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야, 그러니까 말미에 보면은 되게 눈물 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번 나와 주시죠. 막 이러면서 발라드 서정 노래 가사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틋함을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때 만약에 네.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편지에서 위쪽에 가로로 쓰여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쭉 쓰다가 할 말이 많아지신 거예요. 아, 공간이 부족해서 위로 그렇죠. 간 거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위에 여백으로 가서 그 글을 다 이제 쓰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서야 비로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마무리 부분이 꿈에 제발 나와줘라, 나와주시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틋했던 부부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네. 지금 울음바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잡지사 구독자 가정에 너무 슬프죠. 저 원희 엄마 원문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눈물 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남편이 예뻐 보일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정말 내가 저렇게 귀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그걸 또 남편분들이 읽어본다면 나의 안사람, 나의 아내도 얼마나 귀한지를 저 편지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보낼 수 있어, 이 문장이 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혹시 배우자에게 좀 약간 캥기거나 잘못한 거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틀어놓고 뭐 사과를 하시든지. 네, 그러면서 어디서 이제 원희 아빠에게 쓰는 저 편지를 한번 원문을 쭉 찾아서, 번역문도 있거든요, 현대어로. 그거 한번 이렇게 쭉 읽어서 같이 읽어보시면 두 분이 애틋하게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한글날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궁에서는 한글 편지 주고받은 게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궁궐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지식인층이 모여 있고 또 왕이 있고 지엄하니까 한문만 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글을 썼고요. 우리가 이제 욕을 많이 하는 왕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세조.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과 관련해서는 조금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글과 관련된 최초의 손으로 쓴 문서는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세조가 기본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조가 그렇게 한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는 세종, 문종, 세조 연간까지 굉장히 한글이 궁궐 안에서 널리 퍼졌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궁궐에 온 여인들은 이 한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했을 겁니다. 궁궐에 온 여인들조차도 사실은 민간에 있을 때 한자 공부를 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이제 자기 조상이 만든 글자잖아요. 한글을 익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자기 딸이나 이런 또는 자기 어머니나 할 때 글을 전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전부 다 한글 편지를 써서 궁궐 내 한글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당시 썼던 표현들, 밤사이 안녕하시옵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한글 편지를 예를 들어 뭐 숙종이라든지 아니면 선조라든지 이런 임금이 각각 뭐 왕비나 공주에게 썼던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남의 편지 훔쳐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내용이 재밌거든요. 뭐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숙종이 대비 명성왕후에게 쓴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밤사이 평안 하옵시니까 야, 나가옵실 때 나가실 때는 내일 들어오십니까? 나가서 언제 들어오십니까? 내일 들어오십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조선 왕의 말투가 아닌데. 그렇죠. 너무 다정한데. 굉장히 그 다정하기도 하고 서로 존대어를 쓰고 그러네요.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준비된 자료 하나씩 보여주시죠. 선조가 정수공주에게 쓴 편지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좀 그 딸에게 쓴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글 보거든 하면서 그 방 어둡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문안 인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 문장을 써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럼 한글 글자도 되게 예쁘다. 맞습니다. 왕이 쓰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예할 때 한글 한자 구분하지 말고 이제는 서예도 한글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서예도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세대들이 한글 세대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옛 글자의 아름다움,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한글로 써 있어서 더 그 다정함이 살아나는 것 같고 정조가 어릴 때 쓴 편지가 있다던데요. 네. 정조의 원손 시절 한글 편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게 보면은 잘 썼는데 그 나이 느낌은 나네 진짜. 네, 이게 고모에게 쓴 건데 그래서 상풍의 기후 평안하시고 이렇게 쭉 했는데 위 막 줄이 안 맞아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뭔가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지우고 지우고 그때 없나니 하면서 여기다 원손 이렇게 써서 그 와중에 아바님은 되게 크고 또박또박하게 잘 쓰시네요. 그렇죠. 아바님.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귀여움 이런 것들도 요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살 이전에 쓴 편지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효종의 셋째 딸이자 그 고양이 덕후 그 숙명공주 요분도 한글 편지를 많이 쓰셨나 봐요. 이분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숙명공주 숙명 신한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60개가 넘는 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할머니, 엄마, 아빠, 그다음에 동생이었던 이제 효종 이렇게 이제 현종. 그걸 자기가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네, 그 집안에서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 모았는데 그런 것들을 쭉 모아 놓으니까 각각의 뉘앙스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뭐 감기 걸렸다더니 고양이만 안고 있고 뭐 이러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괴양이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우유 발음이 당시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숙명공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우유 발음이 끝으로 갈 때는 약간 섞이는 희미하죠.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저런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쓴 편지 중에 그건 좀 잔소리 편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는 시집에 가 정성을 바친다고는 하거니와 어찌 고양이를 품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효종은 폐물을 안 챙겨가는 숙명공주에게 내 몫의 것은 아무런 약을 쓰더라도 부디 다 찾아라. 이건 약간 걱정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따뜻한 말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전부 네 남편인 심철동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를 들볶고 싸워라. 이건 사위를 약간 험담하는 건가요? 사위를 험담한다기보다는 내 딸 편을 드는 거죠. 사위 때문에 이렇게 궁에 못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보고 싶은데. 네, 보고 싶은데. 그래서 자주 공주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현종이 동기들하고 또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동기들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귤이 생겼다. 그럼 귤 뭐 보내고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확인 편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글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멋지고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내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조금 이제 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그게 만약에 지금 한글이 없다면 내 뜻을 누군가에게 예쁘게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또 받아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뭔가 다시 뜻을 되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글 굉장히 예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예쁘고 그거를 또 적어내는 글자도 예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우리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이렇게 예쁜 글자가 있을까? 이렇게 예쁜 발음이 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입에 뭔가를 머금는 것 같은. 약간 좀 몽글몽글해요. 그렇죠. 그런데 봄은 이제 본다에서 시작된 거니까. 아, 그렇군요. 네, 봄.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네. 이런 느낌이니까 또 얼마나 예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찾아가면서 주변에 내가 조금은 더 한글날을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보시고요. 그렇다고 한자 표현이라고 멀리 쓰지 마시고 안 쓰는 표현을 찾아봤으면 안 쓰시면 됩니다. 지금 쓰는 표현. 네.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어차피. 이거 다 한자 표현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거를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우리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든 뭐 영어든 그걸 한글로 우리가 정확히 쓸 수 있다는 것도 한글의 우수함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뜻을 헷갈리지 않고 그 의미를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글이 표현한 우리 말 속에 포함이 되니까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너무 어려운 말 찾아서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글로 그리고 없는 한자 가져와서 쓰시지만 않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럼 세종대왕도 헛 하면서 그래 계속해서 한글 잘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쁜 글에 어울리는 예쁜 말 많이 쓰시길 바라고요. 잡지사 두 번째 한글날 특집 최세진 선생의 훈몽자회부터 한글로 써진 편지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